어머니 반찬값을 달라뇨? 왜 제가 돈을 드려야 돼요? 줘야지 그럼. 어머님이 좋아서 만들어 주시고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냐고요? 좋아서 네, 내가 만든 반찬만 손주 녀석이 먹는 데서 팔에 파스 붙여가면서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넌 그 반찬 다 사돈댁에 보내줬더라. 그건 친정엄마가 집 근처 사셔서 나눠서 먹은 거죠. 나눠 먹어? 내가 지금까지 해준 반찬들 성우는 먹어본 적도 없다는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친정엄마가 입맛이 없으시다니깐? 내가 반찬 가게 아줌마도 아니고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너 지금 시애미를 개똥으로 아는 거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안성에 사는 62세 박선자 씨 사연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이기도 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이 시작됩니다. 박 씨는 팔에 파스를 붙여가며 매년 며느리에게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손주가 잘 먹는다는 말에 나물 반찬이며 김치에 멸치볶음, 장조림까지 정성껏 담아 보냈죠. 하지만 그 반찬들은 손주 입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성우가 좋아한다며 거짓말을 하며 사실은 친정엄마가 먹고 싶어하는 반찬들을 매번 시어머니에게 만들어 달라 하고 그 반찬을 모두 친정으로 가져다 줬던 것이었죠. 박 씨는 며느리가 친정과 가까이 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조금 더 넉넉히 담아 보내기도 했죠. 애미야, 반찬 넉넉히 만들었으니 사돈 어른들께도 드려. 맛있게 한다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며 웃던 박 씨의 얼굴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박 씨가 반찬을 만들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다시 복직을 하면서 아들 부부는 저녁을 대부분 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 부부와 손주가 안쓰러워 반찬이라도 조금씩 해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박 씨의 마음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하시지 마세요. 요즘은 다 시켜 먹어요. 입으로는 말렸지만 반찬은 빠짐없이 챙겨갔습니다. 그 말투엔 고마움보단 귀찮음이 섞여 있었죠. 평소 며느리는 늘 현실적이고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일하느라 바쁘니까 어머니처럼 매 끼니 차려 먹는 건 힘들어요. 박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자기 세대처럼 집안일을 다 감당할 순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러다 하루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신기하게 어머니 반찬만 찾네요. 그 말에 박 씨는 팔이 쑤신 것도 잊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내 반찬을 먹는다니? 그날부터 박 씨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좋은 재료를 골라왔습니다. 미나리 한 단, 소고기 한 근, 갓 담근 간장 한 병, 참기름 냄새와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팔에 파스를 붙이고 허리를 펴기도 힘든 몸으로 나무리며 장조림, 깻잎 무침, 김치까지 꼼꼼히 담았죠. 박 씨는 며느리가 성우가 양념게장도 먹는다, 소불고기 좋아한다며 2주에 한 번씩 연락이 와 손주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불러주었죠. 박 씨는 손주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하며 조금 의아해 하긴 했지만 골고루 먹으면 좋은 거지라며 무심코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반찬을 가져다 줄 때마다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반찬 말고요. 지난번 담가주신 나박김치 성우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성우 입맛에 맞았나 보구나.
이번에는 나박김치 좀 담궈서 보내주마. 네, 금방 먹으니 많이 좀 담궈주세요. 아, 그럼 근처 사돈네도 좀 나눠드리게 넉넉히 좀 담궈야겠다. 엄마도 좋아하시겠네요. 박 씨는 친정 식구 챙겨준다고 해도 며느리는 그저 그런 표정으로 대하는 모습에 사람인지라 사실 서운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맛있게 잘 숙성된 반찬과 김치를 가져다 주러 며느리에게 연락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들어가 있을게요. 지은이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김치랑 반찬 좀 가져갈게. 오늘은 그냥 내일 주세요. 집에 반찬 많을걸요? 많긴 뭐가 많아. 지난번에 갖다 준 게 벌써 일주일은 됐는데. 전화를 끄는 박 씨는 김치통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불이 꺼진 며느리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손주만 있었죠. 엄마, 그냥 두고 가세요. 지은이 올 때 넣을게요. 아니,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지. 상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채워 넣었던 그 많던 반찬들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도 없고 반찬도 없고 빈 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너희 반찬 다 먹었어? 박 씨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그게 지은이가 좀 나눠줬어요. 친정 쪽에도요. 친정, 그래. 뭐 나눠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통은 왜 없어? 가져가셨을 거예요. 다시 드릴 거라던데? 근데 성호는 내가 해준 반찬 먹었대. 먹긴 먹었죠. 근데 요즘 입맛이 좀 바뀌어서. 말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문 옆에 붙은 쪽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종이에 볼펜으로 쓴 글씨. 엄마가 먹고 싶어 하던 반찬, 깻잎 무침, 장조림, 나박김치.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분명 며느리가 며칠 전 말했던 반찬 이름들이었습니다. 성우가 깻잎 무침 잘 먹어요. 어머님 성우가 나박김치를 먹네요. 많이 좀 담아주세요. 박 씨는 그 쪽지를 떼어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애미가 쓴 거냐? 아마요. 친정엄마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메모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구나? 성호가 먹는다고 속이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지은이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친정에서도 드시고 싶다니까.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내가 반찬 가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박 씨는 손에 쪽지를 쥔 채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구겨지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사돈댁 입맛은 챙기면서 정작 내 손주는 반찬도 못 먹는구나. 아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냉장고 옆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서 종이 위 글씨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먹고 싶어 하던 반찬. 그 글자들이 하나하나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식탁 위에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나 갈란다. 엄마, 지은이 오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왔다 가셨다고요.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 좀 주시지. 뻔뻔한 며느리의 전화에 박 씨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반찬을 해다 바친 자신에게도 화가 났던 것이었죠. 응, 나박김치 성호가 좋아한다며? 그래서 가져다 줄 겸 갔지. 근데 애미야, 오늘 만든 반찬값 다 합해서 7만 원 입금해줘라. 어머니, 농담이시죠? 반찬값이라니요. 왜 제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요? 줘야지 그럼.
그동안은 내가 정성으로 해다 줬는데 이젠 좀 받아야지. 어머님이 좋아서 만들어 주시고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냐고요? 좋아서? 그 반찬이 손주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친정집 밥상에 올라가더라. 그건 친정엄마가 입맛이 없으시다니까요. 내가 반찬 가게 아줌마도 아니고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냉장고에 버젓이 쪽지에 친정엄마 먹고 싶은 거라고 적어놓고는. 어머니, 그건 그냥 오해예요. 긴 말 할 것 없다. 내가 몇 년간 해다 바친 반찬값까지 난 다 받아야겠다. 어머니. 그렇게 박 씨는 전화를 끊었고 그날 밤 박 씨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며느리보다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반찬을 싸서 보내던 자신이 더 한심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꼴을 당할 줄이야. 박 씨는 혼잣말을 하며 텅 빈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반찬통 하나가 남아 있었죠. 그 반찬통이 그렇게 밉게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박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엔 커피 한 잔.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제 지은이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박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니, 반찬값이라니요?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해. 내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지은이도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돈 얘기까지 꺼내시면 좀 그러잖아요. 박 씨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려고 온 거냐? 그냥 서로 조금만 이해하자고요. 이해? 내가 몇 년을 쏘가가며 반찬 해준 걸 내가 이해하래?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엔 다 그렇게 살아. 친정이든 시댁이든 다 나눠 먹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박 씨는 아들의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거랑 거짓말하는 건 달라. 박 씨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반찬 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봐라. 여기 들어갈 반찬이 어디 있냐? 내가 사돈 내 반찬 줘서 지금 이런다 생각하냐?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니? 근데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며느리 편을 들면서 뭐 돈 얘기하는 게 너무하다고.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네요. 그래, 나도 몰랐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며느리 편을 들 줄은.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입을 열지 못했고 박 씨는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됐어. 앞으로 너도 애미도 내 집에 오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물러 터져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미쳐 날뛰는 거냐? 이놈아, 이 애미는 팔에 파스 붙여가면서 한여름에도 불 앞에서 너희 생각하면서 정성을 들여 요리했더니 돌아온다는 말이 뭐? 그 말에 아들 민수 씨는 박 씨 팔에 붙인 파스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재료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딱 한 끼 먹을 만큼만 장을 봤습니다. 박 씨는 식탁에 앉아 더 이상 서운함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삶을 다시 챙기겠다는 단단한 결심만 남아 있었죠. 박 씨는 반찬통을 더는 열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해졌고
좁고 고요한 집안의 정막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왼팔이 심상치 않게 쑤셨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고 물건을 들기도 힘들 정도였죠. 처음엔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박 씨의 팔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에 물이 많이 찼네요. 시술을 해야겠어요.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오래 무리하셨죠?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 많이 아프셨을 텐데 시술하시고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술을 마치고 돌아온 박 씨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한동안은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손 쓰는 일은 피하세요.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런 말을 듣네. 늦었지 뭐.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부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밥을 짓는 것도 버거웠고 그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 하나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오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씨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죠. 문을 열자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죠. 그 얼굴엔 피곤함과 긴장 그리고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냐? 들었어요. 시술하셨다고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죽 끓였어요. 직접 한 건 거의 처음이에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성우 밥은 잘 먹이고?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직접 해요. 매일 반찬 하나씩이라도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작 감사하단 말 한 번 드린 적 없고.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의자에 앉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그때는 참 속상하더라. 아무렴 친정집에 나눠 먹는다고 내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용서받고 싶어요. 박 씨는 조용히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들깨 향이 은은하게 섞인 닭죽 냄새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박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이 좀 싱겁네. 적막한 공기를 깨려고 박 씨는 말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박 씨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맛에서 정성이 느껴지네. 지은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저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어머니 손 아프게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박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순 있지. 근데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참 어렵다.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와서 그 말 듣는 게 어디냐. 그동안 마음으로 쌓인 게 많았는데 이제 좀 녹는 것 같네. 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니? 너희 친정집도 나에게는 가족이고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말고 살자.
네, 명심할게요. 둘 사이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죽 식기 전에 같이 먹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박 씨의 부엌엔 오랜만에 따뜻한 소리가 흘렀습니다. 죽 끓는 냄새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소리. 하지만 이전처럼 편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가족이라 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예의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참고 넘어가면 결국 상처만 남는다는 걸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 속에 적당한 간격을 배웠습니다. 그게 오히려 서로를 오래 보듬는 방법이었습니다.